보시죠. 자, 전 시간까지 본 게 당좌산이죠. 그죠? 이번에 보실 게 재고산. 자산 중에서는 당좌, 재고,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와요. 제가. 일단 자산이 끝나면 거의 꺾어진 거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고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재고산은요, 재자가 있을 재자. 고가 창고할 때 못자죠. 즉, 창고에 있는 자산. 되셨나요? 우리는 이 재고에 대한 그 이미지가 조금 틀린데, 우리는 재고는 자꾸 남은 거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창고에 있는 건 남은 게 아니라 팔려고 대기 중인 거거든요. 재고산의 본질은 우리가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재고산이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 이해가시나요? 그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리모컨을 판다. 이거는 재고산이 뭐죠? 리모컨이에요. 제가 만약에 부동산 매매해서 하면 재고산이 뭐가 된다? 부동산이 된다. 이해하시나요? 증권회사의 재고산은 뭐다? 증권이란 말이에요.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건 모두 증권이에요. 재고산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옛날에 시험용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재고산을 고르시오. 보기 중에 네 번째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라는 게 나왔어요. 토지를 유형산으로 이해하면 틀리거든요. 중요한 건 뭐다? 목적이 판매 목적이다. 잊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52번.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 측면에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잖아. 이거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상품은요,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품이라는 자산을 기록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상품법에서는 매입이라는 비용처리도 해요. 두 가지 기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해가시나요? 재고산의 기록 방법이 다양한데, 상품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산. 애초에 매입이라는 비용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기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상품입니다. 53번 같은 데가 참 좋죠. 53번. 자, 다음 중 재고산으로 분류해야 할 것. 자, 사목적으로 보여는 것이 뭐겠죠? 저 뭐죠? 아마 저건 유형산일 것 같은데, 사용하는 거니까. 판매 목적 보양이 재고산이죠? 근데 영업의 목적으로 보여. 저건 뭐라고 불러요, 저거? 보통은 비용료 자산이죠? 비용료 자산. 회계랑 상관없는 거고요. 투자 목적으로 보여는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 자산은 6개죠.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한 자산, 당자산. 판매 목적으로 위한 자산, 재고산. 투자 목적으로 있는 것은 투자 자산.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형태가 있는 건 유형자산. 사용 목적인데 형태가 없는 것은 무형자산. 마지막은 기타. 됐나요? 자, 54번. 매출원가에 종속되어 결정되는 자산. 뭐죠, 이거?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 이거죠? 기초상품 더해서 단기면 또하고 기말제곱 빼고 매출원가. 됐나요? 제가 회계 수업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회계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회계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공식. 1학년 1학기 재무리원리, 3학년 1학기 중부점 회계, 3학년 2학기 원가회계. 가장 중요해요. 저 공식을 이해하시면 한결 쉬울 거고, 모르면 머리 아플 거고. 가장 중요하죠. 왜? 이 결과에 따라서요. 기말재고에 따라서 뭐가 자아주기 된다? 재무상태표. 가장 중요히 크잖아요. 매출원가에 따라서 뭐가 흔들린다? 설계나서. 가장 중요한 두 개 흔들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이게 뭐 하는 거 잡으세요.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초의 상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 10개가죠. 10개. 팔려고 사온 게 100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팔 수 있는 상품 몇 개였다? 110개. 거기서 기말에 몇 개 남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창고에 가보니까 20개 남았더라. 나머지 9개 팔린 걸로 보는 거거든요. 이해가시나요? 다시요. 기초에 10개가 있었고요. 사들인 게 100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110개. 이해가시나요? 근데 기말에 창고에 보니까 20개 남았더라. 나머지가 팔린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매출원가에 종속되어 결정자산. 이게 뭐죠? 재고산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얘에서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를 하면서요. 그러면 얘에서 얘 더하고 얘를 빼도 얘가 나오겠네요. 이해가시나요? 결국은 여기 종속되어 있는 건 재고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있죠. 요 공식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면 여기다 55번은. 55번은. 이거 좀 까다로울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결산 분계인데요. 사실은 우리는
결산 분괴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책에는 나오는데 결산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우리가 기중에 사온 물건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요. 매출을 다 모은단 말이에요. 이런 분괴를 해요. 기초 상품 있잖아요. 상품을 매입이나 또 매출 효과로 모아요. 사들인 거 있잖아요. 상품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매출 효과로 모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뭐가 들어오죠? 기초도 매입으로. 단계 매입한 것도 매입으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정리할까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까 들어갈게요. 기초가 10개, 단계 사들인 게 100개, 그리고 기말 나온 게 20개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초에 승리 나와 있던 거 상품으로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걸 뭘로 모은다? 매입이나 매출, 두 개를 모은다는 거예요. 단계 100개 샀죠? 그것도 밀로 모아요. 그러면 매입이나 매출 효과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다 모이겠죠? 이해가요? 그리고 기말 남은 게 20개 남았어요. 그건 안 팔린 거예요. 그걸 살짝 빼내는 거예요. 상품은. 복잡한가요? 아니, 결산 분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요, 상품이, 기초에 상품이, 이 시계가 있었어요. 이해가시나요? 조금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기초 상관없어요. 매입을 한 게, 우리가 기초에 뭐 매입을 했을 수도 있고, X란 말이에요. 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 상품도 매출 효과를 모을 거고, 요것도 매출 효과를 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품을 빼고 이쪽에 매출 효과를 잡아요. 또는 매입자와 상관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 다 매출 효과를 모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것도 팔 수 있잖아요. 모은단 말이에요. 매입을 해가지고 매출 효과를 모아요. 그러면 매출 효과의 총 모이는 게 얼마죠? 110개가 되겠죠. 팔 수 있는 거. 그럼 110개가 다 팔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매출 효과니까. 거기서 안 팔린 것만 빼낸단 말이에요. 다시 매출 효과나 매입. 그리고 이건 기말 남아의 상품이니까 상품 처리하는 거죠. 이게 기말 결산 분기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가진 상품들을 다 매출 효과로 바꿔놓고 거기서 안 팔린 것만 딱 빼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매출 효과 기준을 쓸 수도 있고 매입 기준을 쓸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결산은 좀 까다롭긴 하겠지만, 그럼 기성분 대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성분 빼내고 뭘 바꿔준다? 매입이나 매출 효과. 매입 나오시고요. 기말 상품은요. 매출 효과를 빼고 기말 상품. 이거 뒤집힌 거라고. 이해가시나요? 이게 좀 까다롭죠? 이게 기말 결산할 때 왜 그러냐면, 결산시에요. 이 중에서 팔린 것과 안 팔린 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안 팔린 건 자산이고 팔린 거는 비용이니까. 그걸 구분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라면, 요거는 다 팔린 걸로 되는 거거든요. 비용이니까. 이걸 만약에 빼내지 않으면 비용이 커지죠. 이 중에 이만큼 안 팔린 건데 팔린 걸로 돼 있으니까. 비용이 커지면 어떤 결과가 오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 작아지잖아요. 이익 작아지면 자본 작아지죠. 이익 작아지면 세금 적게 내잖아요. 세금 적게 내면 좋겠지만 걸리면 대박이죠. 가산세를 해야 되니까. 정확한 계산돼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익과 비용이 엉키면 기업한테 커요. 아주 커요. 이 상태에서는 대체 분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비용이 커져 있다고요. 비용이 커져 있으면 이익 작아지고 자본 작아지고 세금 작아진다. 세금 적게 내면 좋은데요. 안 걸리면 좋죠. 걸리면 대박이죠. 일단 신고물세 음식은 무조건 10%. 그 다음에 하루에 10,000분의 3. 대신하면 한 3년쯤에 걸리면 대박이에요. 10,000분의 3 곱하기 한 1,000일 정도 되니까 대박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팔린 것과 안 팔린 것. 이만큼은 팔렸다고 봤잖아요. 현재 팔렸다고 봤죠?
근데 안 팔린 게 있잖아. 그건 빼내야 한다고요. 그래야 비용이 정확했습니다. 안 팔린 거니까 상품이죠. 요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 상품을 내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상품을 빼고 매입을 하실 거 바꿔준다. 이해가시죠? 기말 상품 공개할 때는 거꾸로 매출업거나 매입을 빼고 상품 바꿔준다. 이 두 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으셨죠? 여기는 지금 기초로 그렇지만 기말도 가끔 물어보니까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 아셨죠? 아, 여러분들 답답함을 이해합니다. 답답함을 이해하는데 이 복식부기가 이게 지금 500년을 넘게 내려온 그 기록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함정이고 과학적이에요. 힘들어 답답은 하겠지만 다 단순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하게. 이게 처음 실제 있다고 드러나는 게 1494년이에요. 문헌상에. 근데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11세기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시작된 게. 그러면 문헌에 안 나타날 까지 하면 거의 한 1000년. 나타난 뒤에서 500년이 넘어요. 이건 하나의 기록 공급을 전 세계가 다 쓰고 있거든요. 500년 동안. 그런 게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 발명을 통틀어서. 별로 없어요. 이게 그만큼 오는 이유가 있다. 굉장히 과학적인 함정이에요. 해보시면.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게테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복식부기는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모든 자산 관리는 복식부기로 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물론. 책에 나와 있어요, 책. 아, 실제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뭐 이쪽을 다 안다고 못하지만, 어느 하나의 기록법이 1000년 이상 전 세계 다 써왔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체계적인 함정인 거라거든요. 물론 계속 수정은 돼왔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라니까요. 팔 수 있는 걸 다 팔았다고 모아놓고, 안 팔고 살짝 빼내면, 팔린 것만 남게 되고. 이 결산세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회계는 결산처럼 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어요. 요 두 개의 분계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 시험 쉽지 않은 방식으로 해서. 회계를 하시는 분은 딱 두 종류죠. 회계를 하시는 분 딱 두 종류. 둘 중에 하나예요. 결산을 할 줄 아는 사람과 결산을 모르다. 딱 두 부분되는 거거든요. 이건 결산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합법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좀 어려우시면 두 개의 분계만 기억해주세요. 기초상품을 대체하는 건 매입의 상품. 그건 매출상 상품이고요. 기말 대체할 때는 거꾸로. 상품, 됐죠? 자, 그러면 자 55번 결산 시 전기 2월 상품이에요. 전기 2월 상품이 뭐죠? 전기에서 이월된 건 단기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상품을 상품이 대체하는 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상품을 빼고 뭘 더라고요? 저 매입 대신 매출업가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매입을 쓰면 매출업가 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기말도 같이 적혀 두시고요. 기말도. 자, 56번이네요. 자, 56번. 재고자산의 원가 변동 중 인플레이션 시, 인플레이션이 뭐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 올라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가정하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일단 가정한다고요.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고 순이익이 과다하게 산다는 방법이 나왔죠. 먼저 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기업이 재고산이라는 건 특성이 뭐냐면 수시로 사고 수시로 팔아요. 그게 중심적인 일이니까 자주 사고 자주 판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그 재고산을 살 때마다 사오는 원가가 다를 수도 있죠. 물가를 오른다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에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한 200번을 사오고 한 500번을 판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극단적으로 여기서 200번이 사올 때 가격이 다 다르다고 하면 저희 이거 사다 팔아요. 사다 파는데 만약에 이거 사올 때마다 원가가 다르다고 하면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에요. 원가가 달라요. 그러면 200개의 원가가 생기잖아요. 만약 200개라고 가정을 하면 200번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200번 사올 때 그 다른 금액을 다 체크해서 따로 보관할 것 같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왜 그렇죠? 아까 제가 회계 정보의 질적성 할 때 효율성 말씀드렸죠. 이 작은 기업들에서 그 200개 일일이 기록해서 모아두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불편한 말이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더더구나 액체 같은 건 계속 불가능해요. 액체 같은 건. 이 200개가 만약에 휘발유라고 생각해보세요. 200번을 사오는데 원가가 다 달라요. 만약에 이거 분류하려면 어떻게 되죠? 200개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현재 불가능하다. 어떻게 한다? 안 합니다. 들어오는 거 얼마짜리 구분하지 않아요. 애초에 200개 원가 쓸 때 그게 원가가 얼마인지는 따뜻하게 정치 안단 말이에요.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한다? 판다. 팔고 나서요. 남을 거 아니에요. 남으면 팔 때 원가가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남은 것도 원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어떻게 하죠? 모르니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의 포인트 꽝. 가정이란 두 글자의 포인트 꽝 주시라고. 저 의미를 이해하시기 쉬운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는 방식이 이거예요. 개별법. 이게 뭐죠? 그 200개 사올 때 200개마다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팔린 금액에서 더 빼서 2차는 겁니다.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는 단점이 뭐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회계정보의 전제인 효율성을 위한다고요. 그래서 이 개별법은요,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이에요. 실제 사원금을 잡아놨다가 팔리면서 뺀 되니까. 그런데 이거 일반적으로 쓰기 어렵죠.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복식국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장사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서비스업 7,500,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 1억 5천, 그 다음에 농업인업 같은 경우에 3억. 이 금액 농업 다 복식국 해야 되네. 만원 세금이니까, 가사세금이니까. 그러면 서비스업 7,500 생각해보세요. 음식도 서비스업이죠. 7,500이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1년에 7,500이면 월 한 650? 이런 나오면 월 650만 원 요즘 세대는 살기 힘들죠. 거기서 일단 뭐 집세 내야죠, 뭐 월급 줘야죠. 다 빼고 남는 게 없잖아요. 굉장히 영세한 것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200번을 다 쓰라고요?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사실죠. 이게 방법이에요. 200번을 사와왔다고 치면 200번을 다 일일이 기록해놓는 게 개별법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근데 실제로 뭐다?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별법은 특히나 거래는 자주 없고 금액이 큰 것들 그런 거에 써요. 예를 들면 부동산, 귀금속 이런 데 개별법 써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사를 다룬 업체예요. 나사 1년에 200번 사오는데 그걸 이렇게 붙여온다고요? 불가능하죠. 이상적이지만 쓰기가 어렵다.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이거예요. 보세요. 사업선수법이란 말은 가정이라고요. 얼마짜리 팔는지 모르니까 얼마짜리 나오는지 몰라요. 이해가시나요? 그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사업선수법. 이해가시죠?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가정하는 것은 후위선수법.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이거 천상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모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있다고 쳐보시죠. 1월 1일 기초가 10개가 있었고요. 100원짜리고요. 1,000원입니다. 자, 3월 1일 매입이 20개가 있고요. 120원. 전화를 보내죠. 5월 1일 매입이 10개 150원. 7월 1일 매입이 있고요. 아, 이거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9월 1일 매입이 있고 200원 4,000원. 11월 1일 매입이 20개 있고 250원 5,000원을 가져가실게요. 이 중간중간에 한 3번만 풀어보죠. 3번만 풀어보죠. 짝수로 풀어보죠. 짝수로. 만약에 6월 1일날 빨간색이 잘 보이면 매출을 30개 해요. 4월 1일날 매출을 30개 해요. 10월 1일날 매출 30개 해요.
이런 식의 만약에 재고사를 흘렸다 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죠. 웬만한 재고사이 아니다면 이렇게 거래가 적을 수는 없어요. 한 달에도 수십 번씩 사고 파는 거니까. 그냥 간단한 모형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집은 뭐라고요? 이 중에서 계산해보시면 110개 중에 90개 팔리고 20개 남은 거거든요, 지금. 그죠? 근데 이 중에 어떤 게 팔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게 어떤 게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파악할 수는 있다, 얘처럼. 할 수는 있을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회계는 실용학문이니까. 시간과 비용 많이 들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집은 이쪽으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럼 남는 게 큰 게 남는다, 작은 게 남는다. 자, 선수집은 앞쪽 게 먼저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이쪽에 남겠죠. 이해하시죠? 그럼 후선수법은 이쪽으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남는 건 이쪽에 남겠네요. 이해가세요?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기말 재고 보면 남는 건 어느 쪽이 크다? 선수집이 크다, 후선집이 크다? 다시요. 선수법은 이것도 팔려나가는 거예요. 또 20개가 여기서 남아요. 얼마 남죠? 5,000원치가 남아요. 기말 재고가. 후선법은 얘부터 팔려나가죠. 남는 게 얘 10개, 얘 10개 남는다. 그게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1,000원에다가 1,100원, 2,200원 남죠. 기말 재고는 어떤 게 크다? 헷갈리시나 보네. 선수집이 커요? 후선집이 커요? 남는 건 당연히 선수집이 커요. 물가가 온다고 가정을 하니까 뒤에서 온 게 더 비쌀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당연히 기말재고 얘가 크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입증하겠지만 회계상은 기말재고와 이익의 방향은 항상 같아요. 기말재고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기말재고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져요. 잠시 후에 입증을 할게요. 기억해주세요. 기말재고 커지면 이익도 커집니다. 기말재고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져요. 그렇다면 선수줄과 후선줄 비교했을 때 기말재고는 선수줄이 크다, 후선줄이 크다? 선수줄이 크다. 그럼 이익은 선수줄이 크다, 후선줄이 크다? 커요. 그러니까 기말재고와 이익은 항상 선수줄이 커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기말재고가 크고 이익 산 얘기는 기말재고가 크면 재무상태표가 보기가 좋겠죠. 이익이 크면 손익계산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에 보여지는 재무지표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단점은 뭐다? 이익이 커졌으니까 돈 나갈 게 많단 말이에요. 세금만이 나고 배당만이 나가니까 뭐는 나빠진다? 유동성은 나빠진다. 셋 중에서 재무상태의 손익계산 좋아지는데 유동성은 나빠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거꾸로 내가 후이선출법을 택했어요. 그러면 후이선출법 쓰게 되면 여기서 팔려나가니까 재고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재고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초라해진다. 상대적으로 손익계산서 초라해진다. 대신에 뭐에 적점이 있다? 나가는 돈이 적다. 세금 적게 나가고 배당 적게 나가니까 나가는 적단 말이에요. 양 극단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수법은 일단 외형상 화려해요. 대신에 뭐가 문제다? 나갈 돈이 많다. 실수가 떨어지겠죠. 후선 거꾸로죠. 보기는 초라해요. 대신에 나가는 돈이 적다고. 이해가시나요? 그걸 선택하시는 겁니다. 회계 담당자가. 물론 매년 바꿀 수는 없어요. 처음에 선택할 수 있다고. 회사 입장에 맞게. 어떤 입장이다?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경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경영이라고 이쪽은 정답은 없어요. 많이 해볼까요? 보통 경영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잖아요. 내 사업을 내가 하는 오너 경영자가 있고 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위탁 경영자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거든요. 그럼 만약에 위탁 경영자가 내가 위탁 경영자다. 내가 선택권 안에 있다. 선수 선택할 것 같아요? 후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선수출이죠. 위탁 경영자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 끝나고 나서 재무상태 좋네. 손익계산 좋네. 세금 제가 내는 거 아니죠. 주실 거잖아요. 내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위탁 경영자는 이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화려한 거. 세금 나가는 거 배당 나가는 거 내 돈 아니거든요. 주돈이거든요. 이해가시죠? 반면에 내 사업 내가 해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떤 거 선호할 것 같아요? 조금 초라해 보이더라도 내 돈 나가기 싫을 거잖아요. 어차피 내 거니까. 보통 성향이 갈라놓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오너 경영자도 투자나 신용을 받을 목표가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돼요. 외형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든가
나중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이게 세 가지 미치는 영향.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됐죠? 그러면 평균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총평균법이라는 건 있다는 거예요. 총평균법은 연말에 1년 지난 다음에 한 번 평균을 내는 거예요. 다 지난 다음에 총금액 나머지처럼요. 총수령 몇 개요? 110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때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한 172원 나올 거예요. 평균을 내놓고 90개 팔렸죠. 90개 곱하면 팔린 거니까 몇천원가? 20개 남았죠. 20개 곱하면 기말되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평균법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걸 총평균법이라 합니다. 반면에 이동평균법은 매번 평균을 내는 거예요. 매번. 서울 때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일단 이 네 가지 방법의 핵심이니까요. 핵심이니까 네 가지 방법 중에 기말재고나 이익이 가장 큰 건 뭐다? 선수주 평균 항상 중간일 테니까요. 선수주 가장 작은 건 얘죠. 그럼 순서를 나열하게 되면 이동평균과 총평균 중에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기말재고나 이익. 이거예요. 보세요. 총평균법은 여기서 평균을 내죠. 이동평균법은 여기서 내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선수주에 가깝다? 이동평균과 가깝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동평균은 얘랑 붙어 있어요. 모든 순서가. 이해가시나요? 이 문제 보시죠. 재고산의 원가 변동 중 인플레이션이 지 재고산이 커져 있는 거, 순이익이 커져 있는 것보다 작아진 건 후이섬시란 말이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제가 기말재고와 이익이 항상 방향이 같다는 걸 지금부터 입증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아까 여기 있었죠. 이 스크린이 좋긴 한데 필기하기 좀 어렵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다 막 쓰고 싶어요. 그런 유혹을 제가 막 느낍니다. 자, 보시죠. 기회드릴게요. 이게 회계상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다시 갔다 와보세요. 기말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는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매출원가 이익은 반대죠. 매출원가가 비용이니까. 비용이 커지면 이익 작아지는 거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 커지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여기 이익 있다고 읽어주세요. 이익. 착하신 분들은 보입니다. 기말재고가 올라갔어요. 그럼 매출원가는 떨어지겠죠. 매출원가 떨어지면 이익은 올라가죠. 거꾸로 기말재고가 작아지면 매출원가 올라가죠. 매출원가 올라가면 이익 작아지죠. 결국은 기말재고 이익은 같죠. 왜 그런가요?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는 역관계죠. 역의관계죠. 빼는 거니까. 매출원가와 이익도 역의관계죠. 기말재고와 매출원가가 역의관계, 매출원가와 이익이 역의관계면 그럼 기말재고와 이익은 방향이 같아요. 이게 회계상은 항상 같아요. 항상 같아요. 기말재고와 이익 방향은 언제나 같다. 적어도 회계학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그쪽 공부하실지 모르겠는데 실무형 시험 보실 때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때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회계는 적어도 기말재고와 이익이 다를 수 없어요. 기말재고와 이익은 언제나 같다. 기말재고 커지면 이익도 커져요. 기말재고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요. 이해가시죠?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요, 기말재고와 이익이 큰 순서를 잡으면 가장 먼저 큰 건 뭐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동평균, 총평균, 내란평균. 이해하시죠? 그럼 후이섬출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점이 뭐다? 장점이 유동성이 좋아진다. 순현금 흐름이 좋아진다. 왜? 세금과 가액이 나타나요. 또 세금을 늦게 내요.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내 세금을 나중에 낸다고. 왜? 처음에 이익이 작으니까 세금 좋게 내요. 나중에 이익을 보세요. 후이섬출법 쓰게 되면 요거 잘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가가 높으니까 이익이 작을 거라고. 세금 적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이익 팔릴 때 많이 낼 거잖아요.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미루는 효과가 있다고. 이연 효과.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거죠. 이 방법들은 법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회계 담당자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나요? 법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선택에 따라서
자기 회사에 맞는 거 선택하면 그만큼 유리해지는 거고 엉뚱하게 잡으면 곤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회계 영역이에요. 기억하는 거. 그렇죠? 이거잖아요. 자, 기말제과 이기망이 항상 같죠? 여기 설사주법, 이성평균법, 총평균법. 저 붙여놓은 거 아시겠죠? 어떤 순서가 쓰는 간에 얘는 좀 붙여있어야 돼요. 매출원가, 비용은 거꾸로죠. 비용은. 이거 가장 클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기말재고와 이익은 항상 같은 방법이다. 됐나요? 됐죠? 됐습니다. 자, 57번. 재고산의 원가 배분 방법 중에 계속 기록 부가에서만 적용 가능한 거. 잘 들어보세요. 기록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계속 방법이에요. 매번 쭉 기록하는 거. 이해가시나요? 그리고요, 이거 말고 실지 제고도 보는 게 있어요.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초 딱 체크하고 사들인 거 장부 체크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실지 해석법은 기초에 있는 그 장부에 있는 것도 가져오고요. 사온 것도 매입자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기록 안 해서. 그래서 기초에다 매입자에서 기말장 빼버리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게 실제고사예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요게 실제고사예요. 이렇게 쭉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서 기초 가져오고 매입할 때 매입 기록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온다고요. 연말에. 거기서 기말에 재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실지 재고사법. 이렇게 쓰는 게 계속기록법. 이해가시나요? 되시죠? 무슨 문제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자, 재고산 원가 배분 방법 중에서 계속 기록법화에서만 적용 가능한 거. 이거거든요. 들어보세요. 계속 기록은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총평균은요. 어떻게 한다? 여기서 기록을 안 한다고요. 여기서 한 번에 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이동평균법은 매번 평균낸다면서요. 그럼 계속 기록법에서는 어떤 거 써야 한다? 당연히 이동평균법을 한다. 수 있죠? 수 있죠? 됐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나 나왔죠? 아까 보여드린 게 이거잖아요. 기초상품. 매입액 구할 때, 이때는 순매입액이에요. 순매입액. 거기서 기말상품 빼는 건데요. 순매입액이 뭐냐면, 우리가 재고사는 워낙 빈번하게 사고 파니까 그 와중에 하라도 발생하고요. 할인도 발생하고요. 그 금액을 다 뺀 게 순매입액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자, 물건을 사는 쪽은 매입, 파는 쪽은 매출이잖아요. 그러면 워낙 빈번하게 사고 파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죠? 반품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반품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반품이라는 용어 쓰지만 회계는 이렇게 쓰거든요. 사온 거를 돌려보낸다. 매입, 환출이라는 용어 써요. 왜 환출? 환쪽은 뭐가 되죠? 판매서 들어오니까 매출 할인이 될 거고요. 매출되면 더 들어온다. 또 하자가 있긴 한데 반품을 할 정도는 아니고 미세해요. 하자가. 아이 뭐 이 정도가 참지 뭐 이거는 일반인들의 마인드고 회계인들의 마인드는 곤란하죠. T자가 가지고 깎아야 되는 거죠. 그게 NL이에요. 하자가 심각해서 돌려보내는 게 환출. 하자가 경미하니까 그 비밀을 깎는 게 NL이. 이해가시나요? 또 우리가 물건 사고 돈을 일찍 갚으면 돈 깎아주거든요. 그걸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라고요. 매입에서 보면 매입 환출, 매입 NL이, 매입 할인. 이걸 뺀 게 순매입이에요. 매출일 때는 매출 환입, 매출 NL이, 매출 할인. 이 세 가지 뺀 거. 이게 바로 순매입, 순매출입니다. 그러면 여기 쓰는 매입액은 당연히 순매입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매입을 구해야죠. 순매입액이 얼마예요? 매입액에서 세 가지 빼야 한다고요. 환출, NL이, 할인. 요거 빼야죠. 순매입액 얼마나? 450. 그러면 기초가 얼마예요? 뭐야? 기초 50. 순매입액은 450. 맞나요? 기말이 얼마예요? 40. 빼서 나온 게 보다 몇 점? 다시 듣겠나요? 됐습니다. 자, 2011년. 자, 50번.
상품 500만 원을 외상매입했을 경우 3분법에 의한 분배를 받는 것은 사실은 오늘 자료를 만들면서 기장 방법을 여기서 쭉 한 두 페이지 정도를 누리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3학년 중급 회계하고 4학년 경영부석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2010년 것만 딱 해석을 하고요.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문제집을 들고 했어요. 근데 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제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 조금만 늦게 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냥 10시에 일어났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뭐 하지 하다가 이왕이 만들어보자. 만들었는데 아까 10시 끝내주기로 했는데 저기 지금 동네가 친구한테 11시 20분인가 끝났죠. 11시 7분인가. 그때 끝나서 보내고 씻고 온 거예요. 하여튼 좀 아쉽긴 하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재고 자산은 기업상 가장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팔아서 이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 7가지 됩니다. 허용하는 방법이. 근데요, 상품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품 계정을 3개 나눠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아니라 3개. 3가지입니다. 상품, 매입, 매출. 3가지 계정을 써요. 상품이란 계정, 매입이란 계정, 매출이란 계정. 아셨나요? 그러니까 상품법을 쓰게 되면 사왔을 때는 무조건 매입. 됐나요? 팔았을 때는 무조건 매출. 상품은 기말에만 써요. 기준거래는 안 써요. 다시요. 사오면 매입, 팔면 매출. 상품은 기말 정리할 때만 씁니다. 이해가시나요? 상품법은 3가지 계정에서 쓸 수가 없어요. 상품거래에. 사왔을 때 뭘로 하라고요? 매입. 팔았을 때는 매출. 기말 정리할 때 아까 봤잖아요. 그때만 상품을 써요. 기말 결산문제할 때만. 네, 그러면 보세요. 상품 500만 원을 외상매입했대요. 됐죠? 그러면 상품 들어왔죠? 상품법이니까 상품 쓴다, 매입 쓴다. 매입을 쓰지 않는 얘기. 여기 원래 뭐 들어가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매입청산. 이해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상품은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답은 2번이죠. 됐나요? 매입처는 어떤 것을 한다? 외상매입금. 할 수 있죠? 51번. 매입 환출이 발생한 경우 상품법에 분배를 맞는 것은, 자, 매입 환출은 매입에서 빼는 항목이죠. 매입 차감한 항목이잖아요. 매입은 비용이니까 차별했단 말이에요. 맞나요? 다시요. 매입은 비용이니까 차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빼려면 차별하다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하다 된다. 뺄 거는. 그러면 매입이 대변하는 거예요. 이건 뭐. 상품법이니까 매입 환출 이런 거 못 써요. 상품법은 계정을 딱 3개만 쓰는 거니까 매입 환출을 또 매입 환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에서 빼한다? 매입에서 바로 빼야. 이해가시나요? 나중에 5분법, 7분법 분법을 직접 빼기도 해요. 상품은 딱 계정을 3개만 쓰는 거거든요. 샀을 때 매입, 팔았을 때 매출, 기말에 상품. 그러니까 매입 환출 직접 못 쓴다고요. 3가지 이거 써요. 그러니까 매입에서 직접 뺀다, 환출을. 됐죠? 그만큼 매입 환출이 뭐죠? 우리말로 하면 반품이죠? 우리는 반품이잖아요. 반품한 만큼은 돈 안 갚을 거 아니에요? 외상매입금 깎아요. 이해가세요? 다시요. 매입에 차감한 항목이 3가지죠. 매입 환출, 매입 에너리, 매입 할인. 됐나요? 매출에 차감한 항목도 3개죠. 매출 환입, 매출 에너리, 매출 할인. 상품은 다 매입과 매출에서 빼야 돼요. 딴 계정은 못 쓰니까. 이해가시나요?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십니까? 어쨌거나 매입 환출은 우리가 샀던 걸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매입도 줄여줘야 한다고요. 상품법은 매입, 매출 상품이 없으니까 매입을 직접 빼야 한다. 52번은요, 이건 단순한 게 수밖에 없는 건데, 장부를 물어본 거거든요, 장부. 회계상 장부는 크게 2가지예요. 주요 분야, 보조 분야. 주요 분은 2개밖에 없어요. 분계장하고 총계정원장. 이해가시죠? 주요 분은 2가지밖에 없어요. 총계정원장하고 분계장. 나머지는 다 보조부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주요 분은 분계장, 총계정원장. 나머지는 다 보조부라고요.
그런데 보조부를 두 가지 나눠요.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 이거 어떻게 여시래요? 4년치 다 통째로 딱 한 번 나왔는데 어떻게 여시래요? 이렇게 감각을 보시면 쉬워요. 보조 기입장은 일단 다 화폐성 자산들이죠. 화폐 금액으로 고정 자산이잖아요. 현금, 당좌예금, 받으러, 지금 다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화폐 자산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보조 원장 정해지지 않은 거죠. 상품, 금액 움직이잖아요. 유형사도 움직이잖아요. 일단 보조 기입장은 현금성 자산, 여기는 비화폐성 자산. 그리고 대신에 매입자 매출장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매입 매출을 전체 통과하는 게 기입장인데 거래처는 보조 원장이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 구분이 보이면 조금 이렇게 편한 거고 그게 안 되시고 이런 거예요. 즉 보조 기입장에 쓰는 것들은 다 화폐성 자산이란 말이에요.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현금 딱 그 금액이잖아요. 당좌예금도 딱 그 금액이 되어 있죠. 받으러 오면 또 금액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상품은 금액 변하죠. 현금자산, 유형자산 금액 변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매입가 매출 조심하실 거. 매입가 매출 전체는 보조 기입장이에요. 거래처는 보조 원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자, 상품 계정의 보조 정부 중 보조 기입장 뭐죠? 보조 기입장이에요. 이게 또 나오는 거죠. 매입장, 매입장, 매출장. 됐나요? 그다음에 매출처 원장하고 매입처 원장 다 보조 원장이잖아요. 원장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53번. 50은 글쎄요. 자, 보세요. 다음 중 수익의 인식 시 진행 기준이 적절한 경우. 자, 퀴즈 하나. 아까 앞에 개념책에 나왔는데요. 자산과 부채는 뭘 인식하라고요? 취득원까지. 수익은 언제 인식하라고요? 실현되었을 때. 맞죠? 마지막으로 해요. 비용은 언제 인식하라고요? 발생 비용에서 수익 비용 대응시키라고. 이게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 제가 책발 판사할 때마다 카메라에 사람이 없네요. 네, 동영상 보시면 답답하겠는데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노력이 있는 거니까 할 수 없죠. 자, 6차입니다. 물건을 팔아요. 일반적으로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거든요. 만약에 장기알을 팔아요. 장기알로. 인식은 6차입니다. X1년이고 X년이라고 했을 때 2년이에요. 할부라는 건 돈을 나눠받는 거죠. 그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장기할부, 1년 이내면 단기할부라고 불러요. 물건 팔았어요. 판매했어요. 그래서 난 돈을 1, 2, 3, 4로 나눠받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때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여러분들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언제나 회계 쪽에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수익이나 비용을 통할 때 수익과 비용, 가장 먼저 뭐에 영향을 주죠?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이잖아요. 마이너스 손실이고. 가장 먼저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성과에 영향을 미쳐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는요. 거기서 이익이면 내 자산이 들어갈 거고, 자본이 들 거고, 손해면 자본이 줄 거잖아요. 두 번째는 자본에 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는요. 당연히 세금에 영향을 미치겠죠. 수익은 세금을 늘리고 비용 세금을 줄이니까. 이해가시나요? 저를 이해할까요? 수익과 비용 세 가지 동시에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거 팔았어요. 돈 여기서 4번 나눠먹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수익을 인식할 거냐, 여기서 인식할 거에 따라서 세금 낸 시점이 달라지겠죠. 세금은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얼마를 낼 것이냐 1번, 언제 낼 것이냐 2번이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때 세금을 내느냐 이때는 정말 천 차이거든요. 언제 수익 인식을 해야 하는가? 1번, 2번. 여기 1번이라고. 1번이라고 보고 1번이라고 보세요. 1번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2번에서 인식한다. 회계는 현금주의 아닙니다. 결정적 사건이라면 인식하는 거거든요. 팔았잖아요. 여기서 인식한다고. 여기서 인식하면 세금 언제 낸다? 내년엔 되는 거죠. 이때 인식하면 그 다음에 되잖아요. 시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판매 기준.
이게 인도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똑같은 건데요,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아파트를 분양했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거든요. 똑같이 나눠봤을 때 쳤을 때 얘는 2번, 얘는 2번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판 건 똑같죠? 아파트 분양했다는 게 팔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할부 때는 여기서 수익을 인식했어요. 맞죠? 아파트 분양하면 1번에서 인식한다, 2번에서 인식한다. 수익 인식을. 이것도 2번에서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결정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익은 사건이 발생할 때 수익을 인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끝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금액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노력이 끝나야 돼요. 필요한 노력이. 그렇다면 여기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알죠? 각각 1억이라고 하면 4억이잖아요. 그리고 팔았으니까 필요한 노력이 끝났죠. 말씀드렸잖아요. 돈 받는 건 부적인 행위라니까요. 파는 순간에 법적 청구가 생긴다고요. 부적인 행위예요. 문제는 얘는 그게 안 되죠. 팔았어요. 금액은 안단 말이에요. 4억. 문제가 뭐죠? 팔아야 할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안 만들었잖아요. 수익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인식한다? 만들어지는 만큼 인식해나간다. 이게 진행 기준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거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노력이 다 끝난 상태지만 이거는 아직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이거 뭐라고 한다? 예약 매출. 건설계약, 예약 매출. 건설계약을 찾아가 예약 매출 써보세요. 그래서 건설은 만들어진 만큼 인식해 나갑니다. 되었죠? 이해가시죠? 자, 1번이 할품매 이거죠. 1번이 할품매. 자, 위탁판매는 뭐예요? 제가 물건을 직접 팔지 않고 누구한테 맡겨서 파는 거죠.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맡아서 파는 사람은 수탁자랍니다. 그렇게 파는 게 위탁판매. 시용판매는 뭐죠? 그대로죠.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파는 거. 요즘 홈쇼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 거 좋으니까 써보세요 보내놓고 나서 파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진행 기준이 적용되는 건 건설계약, 예약 매출입니다. 예약 매출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만큼 인식해야 한다. 54번. 부동산 회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유한 자산은 무엇을 분류하는가? 뭐죠? 재고산. 55번. 다음 중 회계처리 관점에서 이중적 성격을 가진 자산. 상품이죠. 상품도 쓰고 메이트 쓰니까. 자, 보실까요? 56번. 계속 기록법 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정상화 방법. 뭐죠? 이동명기법. 꾸준히 기록해야죠. 57번. 다음 중 재고산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 요거 잠깐 보실래요? 일단 4번을 아까 보신 거죠. 원가를 가져간다 했잖아요. 선산주법, 후산주법, 총평유법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원가를 가져갈 거고요. 이 세 개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장부상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팔려 가지고 있었는데 팔지 못하고 없어진 게 있죠. 물건을 팔다 보면 파손이 되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하고 도난이 되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팔지 못하고 없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팔지 못하는 거, 없어지는 수량을 감모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에서는 이유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액체 같은 경우는 증발대상이 돼요. 어쨌거나 팔지 못하고 없어진 모든 거 감모선실. 이해하시나요? 평가손실은 뭐냐면 우리 가진 재고산이 가격이 변하잖아요. 원래 샀을 때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회계는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왜 단순하거든요. 틀은 회계에서 쓰는 원가는 두 개밖에 없어요. 금액은 원가 아니면 시가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학문적으로 되게 복잡하지만 실무는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원가 아니면 시가. 이해가시나요? 팔 거는 시가, 안 팔 거는 원가거든요. 팔 때는 항상 시가를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팔 거는 원가를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저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회계의 예외거든요. 회계를 통틀어서 저가는 딱 제고사밖에 없는데 이거예요.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언제나 작은 금액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고사는 만약에 보세요. X1년에 원가가 1,000원인데 시가가 1,200원이에요. 그럼 제고사는 어떤 걸 평가한다? 원가 1,000원. X2년에 원가가 1,500원인데 시가가 1,200원이에요. 어떤 선택한다? 시가란 말이에요. 그때는 또 왔다 갔다 해요. X3년에 원가가 2,000원인데 시가가 만약에 2,500원이에요. 원가 쓴다? 시가 쓴다? 원가 써요. 왔다 갔다 해요. 작은 거. 그럼 이 상황에서요. 재고산을 평가했을 때 원가보다 낮은 시가를 인정하잖아요. 1,000원짜리가 만약에 시가 800원이면 200원은 손실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0원이 원가고 시가가 1,500원이면 설명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이익이 나올 수도 없다. 없나? 평가이익이 나올 수도 없어요. 원가보다 높은 시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해가시나요? 다시요. 원가가 1,000원인데요. 시가가 8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원가를 시가를 인정한다면서요. 200원 떨어질 거 아니에요. 200원 평가 손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원가가 1,000원이에요. 시가는 1,000원이라고요. 그럼 시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가 그대로. 평가이익은 생길 수가 없다고. 이해가시나요? 왜 이런 흉악한 방법이 생겼을까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보수지라고 하는데요. 회계 역사를 좀 읽어보시면 처음에 회계가 발달할 때는요. 투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대부분 채권자였거든요.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기업한테 빌려줘요. 그러면 장사를 열심히 해서 그 빚을 이자를 갚는 거였거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행 생각하면 쉽죠. 은행에서 기업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 한 200년 정도 전에 돈을 빌려줄 때 그 기업의 자산을 이왕이면 높게 평가하고 싶다, 낮게 평가하고 싶다. 은행 안 가보셨나요? 은행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 기업 중에 가장 보수적이거든요. 안전주의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검증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기업을 돈을 빌릴 때 과연 그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낮게 하는 평가를 하고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한다? 당연히 낮게 한다. 그때부터 200년 넘게 되면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맞지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유일하게 재고산만 원가와 시가 중에 낮은 금액을 인정한다. 그럼 평가이익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자, 그렇죠. 감모 손실은 인식해야죠. 지난 표준으로 평가 손실은 금액이 떨어진 거 인식해야죠. 평가이익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원가를 가져간다 말씀드렸죠. 파는 걸 모르니까 팔린 거 남는 거 다 가정해야 한다. 이해가시나요? 답은 3번이고요. 자, 기말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기말재고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만들어요? 매출 효과를? 기초상품에다가 단기 순매입들에서 기말상품을 뺀 매출 효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아니라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대신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얘 2항시키고 2항시키면 되는 겁니다. 기초가 얼마죠? 50. 단기 상품 매입이면요? 550. 600에서요. 매출원가 560 빼면 40만원이겠네요. 이해가시나요? 요거라고 잘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얘기잖아요.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온다면서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겠네. 얘라고 보니까 정답입니다. 자, 2012년. 자, 상품 계정의 회계처리 시 3분법 기억하시죠? 세 가지 계정을 쓰란다. 메인, 매출, 상품. 3분법에 의한 분할 계약부 사업 기업을 나타내는 계정이 아닌 분들도 못하네요. 자, 아니면 뭐죠? 4번은 나올 수 없다. 이 세 가지 계정만 써야 한다. 만약에 매입 매물의 환출이 생기면 이 계정 쓸 수 없으니까 뭐에서 빼야 한다? 매입을 직접 빼야 한다. 54번. 다음 중 재고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 것은? 판매 목적이죠. 그래요. 자, 55번. 자, 이거 아까 기억하시잖아요, 이거.
아까 문제는 기초상품을 대체하는 게 나왔는데 여기는 기말상품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매입이나 매출원가를 빼낸다고요. 기말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매입이나 매출원가 빼내고 뭐라고 하니까? 기초와 기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금액은 틀리지만 3번은 이거 뭐죠? 이거는 기초상품을 대체하는 분이고 3번은 금액 틀리죠. 죄송합니다. 이거 1번이 기초상품을 대체하는 분계잖아요. 이거 뒤집은 게 기초상품이죠. 됐나요? 주의하실 건 요 매입 대신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매출원가가 들어올 수 있다. 자, 56번. 이건 구할 수 있겠죠? 56번.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시라고요? 기초에다가 매입에 더해서 220, 기말 30 빼면 190인가요? 이해가시나요? 할 수 있죠?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이잖아요. 기억하셔야 하고요. 1번. 자, 57번. 재고산의 원가 변동법 중 이상적인 방법이나 실무적으로 번거로워서 특수한 경우에만 상대하는 뭐죠? 개별법 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12년 법이고요. 13년 법. 자, 57번. 제2회사로부터 상품 192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인수운임 1000원을 현금으로 쓸 경우 분계로 올바른 것은? 자, 중요한 건요. 상품법을 사용하래요. 상품법. 그러면 상품의 상품법은 계정을 셋밖에 못 쓰잖아요. 매입, 매출, 상품이니까 샀을 때는 뭘 처리한다? 매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 차변에 매입 들어오고 분명한데 거기 금액거든요. 이러지 않아요. 13년 거. 이건 제가 친 게 아닌데. 제가 사용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6월 5일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잘 다쳤어요. 제가 입수를 했어요. 이만하게. 솔직히 수업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자리가 없었거든요. 써야 되는데 전 손이 2개밖에 없는데 손 2개를 못 발잡아야 되고 필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다쳐봤거든요. 다니기.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저는 작년에 수업을 했으니까 2012년까지 다 있을 줄 알았어요. 자료가. 시간이 없어서 2013년 거는 제 후배한테 쳐서 보내놨어요. 타이핑해서 보내라. 제 후배는 다 착하거든요. 보냈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2012년께 없어요. 작년, 재작년. 열심히 쳤잖아요. 제가.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후배는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시면 알죠. 19만 3천 원일 거예요. 그럼 써놓으시면 되고요. 자, 결국은 매입을 쓰는 건 자본식 다 맞았잖아요. 알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인수운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수운임.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회계 기준. 회계 원칙이 4가지라면서요. 기억하시나요? 자산과 부채는 뭘로 써라? 시드원가 써라. 수익은 언제 인식해라? 실현주의 인식해라. 비용은 언제 인식하라고요? 발생비자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라. 기억하시나요? 수익이 없는 비용도 없어요. 그게 수익비용 대응식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산을 사면서 살 때 수익이 생긴 건 없죠. 그 자산을 팔든가 사용해야 수익이 나오지 살 때 수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병치 못해요. 왜? 수익이 없으니까. 어디로 포함시켜야 한다?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거는 이해가시나요? 다시요. 수익비용 대응이 원칙이라는 건 모든 비용은 수익과 대응돼야 되거든요. 즉 수익이 없는 한 병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을 사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걸 팔거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 때 발생하는, 취득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뭐라고 한다? 원가라고 한다. 병치를 못하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죠. 이런 거죠. 기억 있어요. 기억 있어요. 일단 상품을 삽니다. 자, 매입 100만 원이에요. 사오는데요. 이 회사는
자체 차량이 없어서 트럭을 썼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는 분이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저랑 서울에 오신 분은 누구나 아는 김씨 아씨가 가진 1톤 트럭을 사용하고요. 5만원 줬어요. 이해가시죠? 그러고요. 팝니다. 원가로 팔 일은 없으니까 시가로 팔아보죠. 시가 120만원 가져가고 120만원 팔았어요. 그런데 차량이 없으니까 이때 또 차량을 썼다고요. 김씨 아저씨 1톤 트럭 사용해서 5만원 줬단 말이에요. 제가 이분을 굳이 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올 때 똑같은 운반을 했고요. 그분의 그 트럭에 5만원이에요. 팔 때도요. 그분의 그 트럭에 5만원이에요. 이해가시죠? 회계 처리하실 때 이거 뭘 생각나?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비용? 비용? 뭐? 얘는요? 비용? 문제가 있죠. 요건 자산 처리하거든요. 비용 처리 못해요.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얘는 비용 처리 가능해도 얘는 비용 처리 안 가능하다고요. 왜 그렇죠? 취득할 때는 수익이 없거든요. 절대 비용 처리 못한다고요. 비용 처리 못하니까 어디로 한다? 자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압에 들어 쓰는 건 자산이 비용이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이거는 자산. 매입을 하는 거고요. 얘는 운반비예요. 이해가시나요? 회계상 정말 중요해요. 수익비용 대면치는. 이것도 한번 해본 적 있죠, 제가. 정확히 한번 들어갔습니다. 미술학원이 다르겠다. 그림이 가정을 합니다. 바닷가에요. 바닷가. 저도 뭘 할 거냐면 바닷가에다가 크레인 설치해서 컨테이너를 옮겨주고 돈을 버는 사업을 할 거예요. 지금 컨테이너 사고 있잖아요. 아시죠? 타워 크레인.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다가 설치해서 돈을 벌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만약에 1억짜리 가져가라고 한번 해보시죠. 1억. 이거 운반할 때 운반비 들죠? 운반비를 만약에 1,000만원 잡고 잘 아시겠지만 이거 사올 때 보험 들죠? 보험 들었죠? 뭐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금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죠? 가져오면 내려야 되잖아요. 하역비라고 하죠. 만약 하역비 100만원 더 대치고 먼저 들죠? 설치했잖아요. 설치비 뭐 100만원. 이거 설치했다고 곧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시운전 해봐야 한다. 위험하니까. 시운전비 들어요. 기름값에다가 뭐 인건비 같은 거. 맞나요? 또 뭐 들죠? 자산을 취득하면 시드목사잖아요. 일단 뭐 얼마 썼으시죠? 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액은. 잘 보세요. 운반비 비용이잖아요. 보험료 비용이죠. 하역비도 비용이잖아요. 설치비도 비용이죠. 시운전비 비용이잖아요. 세금 또한 비용이죠. 이해가시나요? 하나도 좋지 못한다. 이해가시나요? 왜? 수익이 없기 때문이다. 수익이 없는 한 비용 처리 못한다. 여기는. 이해가시죠? 그럼 이 경우에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2,000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산과 비용이 구분할 때 대형 사고가 나요. 자산 안에서 엉키거나 부채 안에서 엉키면 대형 사고가 안 나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엉키면 곤란하다. 어차피 답이 2번인데 이거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게 글쎄 회계는 해보면 정말 재밌는데 정말 재밌는데 보면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산이 많은 건데요. 우리가 실수를 해서 비용 처리했어요. 어떤 경우를 하나 보세요. 원래 자산인데 자산 처리 안 했으니까 자산은 낮아져 있겠죠. 그러면 원래 비용이 아닌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커져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집니다. 이익이 작아지면 자본은 작아진다고. 이익과 비용은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면 요 실수 하나 때문에 영업성과가 요구되죠. 이게 상관이잖아요. 재무상태도 요구되죠.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산으로 가느냐, 병원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를 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취득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원가로 못 간다. 아니, 자산으로 못 간다. 비용은 못 간다. 뭘로 가라? 자산으로 가라. 원가로 가라. 취득 원가로. 혹시 실무하시는 분 있으니까 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의 유일한 예가 딱 하나 있죠. 회계 통틀어서. 회계를 통틀어서 취득할 때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 못 하거든요. 모든 자산이. 근데 딱 하나 예가 있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단기 매매 금융자산. 아니 뭐 이따 나와 알려드릴게요. 예가 생겼어요. 제 신날에. 어쨌거나 자 요거 하시겠어요? 이렇게 운치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 요거 시키셔야 한다고. 요거는 뭐가 틀렸죠? 재고상고인데 미지금 썼죠? 안 되는 거죠. 됐습니다. 왜 이러지? 자, 보시면 전기 2월 상품액 10만원, 차 2월 상품액 107,000원 200원일 경우 상품 계정에 대한 정리공개로 올바른 것은 단 매출원가 계정을 사용한다. 됐나요? 아까는 네 개였지만 지금 사용하세요. 자, 1번. 1번은 뭐예요? 자, 전기열 상품을요. 대체한 거죠. 맞나요? 그렇죠? 자, 보시면 상품을 10만원 빼고 매출원가 생겼죠? 자, 2번은 뭔가요? 2번은 이게 기말 상품이잖아요. 매출원가를 빼내고 상품 집어넣은 거.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요? 다시요. 요게 지금 기초상품을 대체한 거예요. 요게 기말 상품을 대체한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둘 다 같이 한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뭐 기초나라든지 기말이 아니라 그냥 다 전체라고 하고 있으니까 3번이란 말이에요. 되시나요? 1번이 기초상품 대체, 2번이 기말 상품 대체란 말이에요. 근데 기말에 한꺼번에 되는 거란 말이지. 3번이죠. 자, 59번. 매출원가 얼마예요? 매출원가.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하면 얼마죠? 44만원이죠. 기말 5만원 빼면 얼마예요? 39만원. 됐나요? 자, 이 문제까지 한번 보시는 시간 드릴게요. 자, 해볼까요? K회사의 A상품에 대한 재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썼어요. 5월 1일, 5월 19일, 5월 18일. 자, 기말인 5월 31일에 9,000개를 보유하겠다는 총 사업비 총 얼마죠? 8,000개, 13,000개, 5,000개니까 26,000개죠. 이 중에 지금 9,000개가 남았대요. 9,000개 남았대요. 그러면 몇 개 팔았다는 얘기죠? 17,000개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선수축구에서는 남는 기말 재고가 먼저 게 남는다, 나중에 남는다? 나중에 남는다. 그럼 여기 5,000개 남았을 거고, 요거 4,000개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게 가정하는 거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48,000원, 65,000원, 703,000원인가? 이해가시나요? 괜찮으시겠어요? 안 되신 말씀하셔야 합니다. 안 되시면. 90개가 어떻게 남았다고요? 선수팀이니까 앞에 게 나갔잖아요. 얘 5,000개 남고, 얘가